일장 증오의 유산. 나는 당신이 이렇게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평생 집에 안 계시더니 이제야 가족 곁으로 오셨네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제게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두실 때도 안 오셨던 분. 중요한 회의가 가족보다 중요했던 분. 그런데 1년 후 저는 경주 에이펙 관련 TV 뉴스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핵잠수함 건조 전격 승인. 그리고 뉴스 속보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현재 대한민국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왜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했는지.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산이 홀로 숨을 거두셨어요. 70대 초반 지병으로 인한 죽음이었지만 임종을 지키는 가족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집에 있었고 친척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죠. 아버지가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 해봤자 몇몇 옛 동료들과 이웃 몇 분이 전부였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훌륭하다고요?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저 평생 집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계신 날이 신기할 정도였죠. 아빠 오늘 회사 안 가? 제가 물으면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곧 나가야 해. 중요한 일. 그게 뭔지는 끝내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국방 관련 연구라는 막연한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미경은 그런 아버지를 평생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면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를 꺼내며 애쓰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밥을 드시면서도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마음은 이미 연구실에 가 있는 것처럼요. 어머니는 그렇게 지쳐 가셨습니다. 50대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60대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지수야, 아빠한테 연락했니? 네, 엄마. 곧 오신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한 통 오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구나.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는 그날 밤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하기 2시간 전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뒤늦게 도착한 아버지는 어머니의 관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신 채로요. 저는 그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기계야. 감정도 없는 차가운 기계. 그로부터 3년이 흘렀고 이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편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가구 하나하나가 20년은 된 것처럼 낡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생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천천히 해도 돼. 힘들면 내가 할게.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빨리 끝내고 싶어. 이 집에서 아버지의 흔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정리하고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장 가득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와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작은 가죽 일기장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어요. 손에 잡히는 느낌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로 가득했는데 아버지 특유의 단정한 필체였죠. 1995년 3월 12일. 오늘 첫 회의.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뭘 하셨든 그게 중요한가요? 결국 가족을 버리고 일만 하신 분인데. 일기장을 서랍에 도로 집어넣고 다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고.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어요. 지수야, 이것 좀 봐. 남편이 책장 뒤에서 액자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드물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어색하지만 분명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평범한 아버지였을까? 하지만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가족보다 일을 선택한 냉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수고했어라며 저를 안아줬지만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했던 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너무 잔인한 말이었을까요? 아니, 저는 잘못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가족 곁에 계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제 모든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장 버려진 설계. 2025년 초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남편은 내가 다녀올까? 라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대부분 처분했고 남은 건 정리하지 못한 자잘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2층 서재로 올라가니 그때 정리하지 못한 서랍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 일기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해진 모서리. 지난번에는 대충 넘겨보고 닫았던 그 일기장이었죠. 이번에는 왠지 제대로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일기장을 들고 아버지가 앉으셨던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첫 페이지만 보고 덮었었죠. 이번에는 제대로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첫 회의가 있었다. 프로젝트명은 말할 수 없지만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 국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동료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6년 7월 3일. 지수 생일이었다. 올해도 집에 가지 못했다. 아내가 전화로 케이크 사진을 보내줬다. 지수가 초를 불며 소원을 빌고 있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아빠가 집에 오는 건? 미안하다, 딸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이 일이 끝나면 매일 내 곁에 있어 줄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한테 전화로 아빠는 내 생일보다 일이 더 중요해?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죠. 1997년 11월 18일. 계속되는 실패. 모두가 침묵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다시 시작하자고,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자고 팀원들을 독려했다. 집에 가고 싶다. 아내와 딸이 보고 싶다. 하지만 지금 집에 가면 나는 도망치는 것이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연구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전문 용어들과 숫자들이 가득했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2일. 미경이 아프다고 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다. 중요한 실험이 한창이었고 내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했다. 전화로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말했다. 아내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쁜 남편이다. 나쁜 아버지다. 2001년 8월 15일. 광복절이다. 남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연구실에 있다. 하지만 이것도 광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우리가 만드는 이것이 완성되면 이 나라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 딸도 내 딸의 아이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2002년 10월 11일. 미경이 암 진단을 받았다. 전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팀장으로서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미경에게 전화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달만 넘기면 갈게. 아내는 괜찮아요. 당신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울었다. 연구실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제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아버지도 우셨구나. 아버지도 괴로워하셨구나. 2003년 5월 20일. 지수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다. 지금 지수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2004년 2월 16일. 오늘 모든 게 끝났다.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정부가 예산을 끊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였다. 10년을 바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동료들이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팀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의연해야 했다. 회의실을 나와 주차장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만들려던 것도 이 하늘의 별처럼 보이지 않는 꿈이었을까? 저는 일기장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야 할 것 같았어요. 2004년 3월 1일. 미경이 입원했다. 이제야 병원에 갈 수 있다. 프로젝트가 끝났으니까. 아내는 많이 아파 보였다. 손을 잡았더니 뼈만 남은 손이었다. 이제 곁에 있어줄 수 있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이제 와서 뭐 하러 온 걸까? 2004년 8월 15일. 미경이 떠났다. 마지막 말은 그래도 당신이 한 일은 언젠가 빛을 볼 거예요 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 하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 지수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실패한 연구원일 뿐이니까.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한다. 지수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얼굴로 딸을 보겠는가. 나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연구자로서도 실패했다. 이 일기장이라도 남겨야 할까? 아니 이것도 의미 없다. 20년 전에 끝난 일인데 누가 이걸 보겠는가? 그래도 적어둔다.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 누군가 이걸 읽고 웃지 않을까? 이 사람 참 열심히 살았네라고. 저는 일기장을 덮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했던 말만 계속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일기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좀 봐. 아버지가 쓰신 거야. 남편은 몇 페이지 넘겨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근데 지수야 이게 뭔지 전문가한테 물어볼까?
혹시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지인을 통해 국방 관련 연구를 하는 교수님을 만났어요. 일기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일기장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20년 전에 중단된 프로젝트네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자료는 역사적 의미 외에는 실질적 가치가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하신 일이 전부 헛된 거예요? 헛되다기보다는 시대가 그분들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너무 앞서 가셨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저는 일기장을 도로 받아 안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30년 헌신이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꿈이 아무 의미도 없다니.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볼 때마다 아버지의 고독과 좌절이 느껴져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꿈도 20년 전에 끝났으니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5년 10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3장 에이펙의 기적. 2025년 10월 29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마친 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는 모습, 회담장 풍경, 주요 의제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별 관심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경주 에이펙이 큰 행사라는 건 알았지만 제 삶과는 크게 관련 없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은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침을 차리면서 거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상단에 속보 자막이 크게 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금 자신의 SNS를 통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동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트럼프의 SNS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길게 쓰여 있었는데 아나운서가 번역해서 읽어줬어요. 나는 그들에게 핵동력 잠수함 건조 승인을 주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이는 자유진영의 승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핵동력 잠수함. 그 단어가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어디였을까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승인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기존 디젤 잠수함의 자망 시간과 추적 능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핵동력 잠수함 건조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전문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방 관련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핵동력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6개 국가만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입니다. 디젤 잠수함과 달리 무제한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죠. 이번 승인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이며 자주국방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TV를 쳐다봤습니다. 와, 대단한데? 이거 정말 큰 뉴스야. 그러게. 저는 대답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핵동력 잠수함. 이 단어를 어디서 들었을까? 다른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을 이었어요.
사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다만 국제 정세와 여러 제약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죠. 2000년대 초반에는 독자 개발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쌓인 기술력과 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이번 승인은 그동안 숨죽이며 연구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그런데 중단됐다고?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국방 관련 연구를 하셨다고 했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4년쯤에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일기장에 적혀 있었죠. 혹시?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도 가치가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계속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핵동력 잠수함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나온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미국이 기술 이전뿐 아니라 건조 과정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미죠. 한국이 요청한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깊숙이 넣어뒀던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어요. 처음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SSX 프로젝트 첫 회의가 있었다. SSX.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핵 추진 체계 독자 개발.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핵 추진. 아버지가 연구하신 게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다루는 바로 그 기술이었던 거예요.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1996년 8월. 첫 번째 설계 완료. 하지만 예산 문제로 실험은 미뤄졌다. 1998년 2월. 소형 원자로 기본 설계 검증 완료. 우리가 해냈다. 2001년 5월. 미국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건 우리의 자주권 문제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 2003년 11월.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우리는 독자 기술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16일자를 다시 읽었어요. 오늘 모든 게 끝났다.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정부가 예산을 끊었다. 시기상 조라는 이유였다. 10년을 바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동료들이 울었다. 그 뒤로는 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이야기, 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 2024년 9월 30일자 일기 뒤에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 자료는 국가에 제출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설령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만들려던 독자 기술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지식은 언젠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하신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연구가 지금 이 순간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실로 뛰어나가 TV를 다시 켰습니다. 여전히 핵동력 잠수함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한국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독자 개발을 시도했었습니다. 362사업이라고 불렸던 프로젝트였죠. 비록 당시에는 예산과 국제 정세 문제로 중단됐지만 그때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쌓은 기술력과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자료를 남기고 조용히 연구를 이어오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362사업. 아버지의 일기장에도 그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는 중단됐지만 아버지가 쌓으신 기술과 지식이 2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일기장 다시 봤어. 아버지가 하신 게 맞아. 지금 뉴스에 나오는 바로 그 프로젝트야. 정말? 그럼 장인 어른이? 응. 아버지는 20년 전에 이미 이걸 연구하고 계셨어. 그런데 중단됐던 거야. 근데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래.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당신이 바친 10년이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매달렸던 그 연구가 빛을 보는 순간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걸 보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걸 읽고 웃지 않을까? 이 사람 참 열심히 살았네 라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웃지 않아요. 다들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과거 362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당시 연구진들의 헌신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밀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이름 없는 헌신자로 남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사장 숭고한 경위. 트럼프의 발표 이후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SNS와 뉴스 기사를 계속 찾아봤어요. 핵동력 잠수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20년 전 좌초된 362사업, 그 기술이 오늘을 만들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극비리에 추진됐던 362사업.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연구진들에게 국가 생존 사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 장교들은 신분을 숨기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복을 입고 일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04년 사업이 중단됐을 때 많은 연구진들이 절망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SMART 원자로 기술과 설계 자료는 사라지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기술이 대한민국 핵동력 잠수함의 기반이 되었다. 기사 아래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이분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이름도 없이 떠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년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다른 기사도 찾아봤어요. 한 군사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362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빛을 보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나셨죠. 하지만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도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구나. 이름이 남지 않을 걸 알면서도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래도 하셨구나. 페이스북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네티즌이 쓴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이 다 이러셨습니다. 말없이 일하시고 가족 돌볼 시간도 없이 나라 위에 사셨죠.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평생 국방 관련 일 하셨는데 뭐 하시는지 한 번도 안 알려주셨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훈장 받으신 거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모든 연구 자료는 국가에 제출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설령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3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묘소에 다녀올래? 지금? 응. 지금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운전을 해줬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핸드폰을 봤어요. 362사업에 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 아버지의 묘비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강태산. 단순한 이름만 새겨진 묘비였습니다. 아무런 직함도 훈장도 없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집에 안 계셨는지, 왜 저희 곁에 있어주지 못하셨는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계셨던 거죠. 저를 지키고 제 아이들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일기장을 꺼내 묘비 앞에 살짝 기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례식 때 한 말.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아버지는 영웅이셨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아버지의 30년은 헛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었지만 왠지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자신의 모든 걸 바치셨구나. 집에 도착해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한 기사가 새로 올라와 있었어요. 현재 대한민국은 핵동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친 많은 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 좀 해줄게. 아이들이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거든. 저는 천천히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집에 자주 안 계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응. 할아버지는 영웅이야. 아무도 몰랐지만 진짜 영웅이셨어. 작은 아이가 말했어요.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 거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렴.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렴.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아버지의 고뇌와 희생, 꿈과 좌절,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던 그 별들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은 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글과 성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